저에게 2021년 서울라이트는 저에게 서울라이트라는 2021년 서울라이트 이벤트 아이덴티티를 디자인을 하면서 서울라이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DDP 서울라이트는 저에게 저에게 2021년 서울라이트는 자각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각몽은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꾸는 꿈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몇 년간 조금 어두웠던 분위기 안에서 그 빛을 이용해서 생명이랑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리고 서울 시민분들에게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빛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가장 고민을 하면서 이 이벤트 아이덴티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DDP 서울라이트는 저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해피아트가 가진 의미가 또 무한 긍정 에너지가 있고 사랑 그리고 행복이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무수한 하트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그걸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되게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DDP라는 거대한 환경이 서울라이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동대문 근처의 환경들이 기억나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많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DDP의 모습과 서울라이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기도 합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조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화는 저의 영상 콘텐츠와 건물과의 조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인볼브했던 모든 팀들과의 조화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 욕심과 챌린지 간에 접점을 찾았던 그런 조화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냈던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콘텐츠라고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1 서울라이트는 저에게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던가 이제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이제 12월 달을 상상하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다시 한번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변수들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계속 대응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또 도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이자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3년 전부터 이 한 해 한 해 이제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영상 장비에 대한 것만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서버, 매핑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관리한 것도 저도 처음이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라이트 프로젝트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의 프로젝션 매핑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특히나 자하 하디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유기적인 형태의 건축물 위에 이제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챌린징하고 또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그 작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국 아티스트로서 메인 아티스트로 선정이 돼서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그와 함께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 미디어 아트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떤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그와 함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는 서울 시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서울라이트 이 DDP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 공감을 얻고 또 그 좀 마음에 담기는 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타바이오 아트란 미술의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영역이 어떤 고민을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선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가 그 굉장히 발전된 어떤 기술들과 맞물려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메타버스라는 어떤 삶의 차원의 개념으로 다가왔을 때 미디어 아트 또한 그러한 어떤 그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념에 대응하는 담론과 그리고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의 삶이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향해서 이 기술들을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메타바이오 아트라는 개념을 언급하였습니다. 저희 이번 그 작품의 제목은 자각몽 5가지 색인데요. 우선 자각몽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꾸밈을 의식하고 꾸는 꿈, 그러니까 내가 꿈이라는 것을 알고 꾸는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차원의 삶, 그러니까 현실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서의 삶도 있고요. 그리고 그 SNS라든가 메타버스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공간 안의 삶, 이런 어떤 여러 삶들을 꿈으로 비유를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담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5가지 색은 블랙, 화이트 그리고 빛의 삼원색으로 각각의 어떤 챕터들을 정의해 보았는데요. 블랙을 시작으로 이 작품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빛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거대한 어떤 암흑의 공간에 제가 그 이전에부터 작업해왔던 어떤 놀이기구들로 만든 생명체들이 이제 부유하면서 날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어떤 감정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가치들을 담아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질문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린에서는 우리가 그 DDP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보고, 그리고 그 생명체가 그 아주 세포라는 어떤 작은 단위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유기체적인 동물의 기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동물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층위의 어떤 생명으로서 어떻게 그 작동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는 그 DDP 자체를 하나의 어떤 그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 안에 어떤 하얀 연기인 듯 또 수증기인 듯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기체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그 생태계가 그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빈 공간이란 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에서는 전통 무예가들이 대련하는 어떤 그 움직임을 모션 캡처를 했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서로 충돌하는 어떤 그 상황이지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그 궤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쩌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어떤 스컵처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공간 안에서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블루 그 챕터에서는 인공지능이 최대한 어떤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시를 써주는 어떤 과정으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아이처럼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되도록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그 보고 희망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를 좀 이렇게 그 담아주고 싶어서 최대한 예쁜 어떤 글들과 예쁜 이야기들만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마치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처럼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아름다운 어떤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그 단어를 골라가면서 또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수정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저에게는 우리가 이제 함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차원의 삶을 만들어 나갈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을 제가 작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타 이모션은 작품 유니버스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3D 그래픽으로 재현된 이질적 형태의 놀이기구들이 강화된 반복 동작을 하면서 공간을 부여하는데, 220m에 달하는 DDP의 유선형 외벽은 지금까지 틀었던 것 중에 가장 크고 독특한 형태의 스크린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각몽의 시작을 여는 첫 챕터이기도 하여서 야외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객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전체 작품에 몰입하게끔 하기 위해 상당히 큰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고, 더 디테일하고 강화된 표현들을 새로이 선보이면서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라이트 메타이모션 파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메타이모션 파트는 어찌 보면 행복과 동경의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슬프고 기이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놀이기구라는 익숙하지만 비일상적인 소재가 다시 한번 초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감정들은 입체적으로 또 다층적으로 구성되고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느새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메타이모션 파트는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킨 작업은 건축물이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스킨의 시작부는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여러 세포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며, 이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후 뒤얽히고 썩히는 과정을 지나 점점 더 진화한 표피와도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수많은 줄기들이 헤엄친 듯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응축된 생명력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내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의 생명체로 거듭난 DDP의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작하기 위해 어떠한 직선도 없는 유기적인 여러 자연의 형태들을 참고하였으며, 튜링 패턴, 보로노이 패턴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접근하여 실제로 생명들이 생성되고 생명력을 가진 듯한 모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유기적인 형태들이 존재했는데 모두 한데 모아 이를 보았을 때 세포 배양술과도 같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의 형태들을 유기적인 형태의 DDP 건축물을 위해 선보임으로써 고정적인 형태의 탈피를 시도하고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의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작업의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데이터의 관리와 전송이었는데요. 거대한 건물을 영상으로 덮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영상의 크기 또한 커져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보는 영화나 TV 해상도보다 한 약 10배 정도에 가까운 크기의 거대한 영상을 제작해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 다뤄왔었던 작업물보다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역시 완성에 걸리는 시간도 좀 늘어났었고, 그리고 그 완성된 동영상을 다시 프로젝션용으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현장의 기술팀에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DP의 거대한 외벽에 저희가 만든 이미지가 투사되었을 때는 정말로 뿌듯했었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작 프로세스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표현할 움직임을 모션 캡처 데이터로 변환 후 그 데이터를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그에 맞는 기술이 선택되는데, 이번 작업은 움직임을 선적인 표현으로 승화함에 있어 파티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에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파티클을 생성시켜 그 파티클의 궤적을 프레임에 일정 시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간혹 작업하다 보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풀어나감에 있어 기술이 너무 화려하여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작업에선 아주 담백한 프로세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에서 저는 VQGen이라는 모델과 오픈AI에서 공개한 클립이라는 모델을 혼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VQGen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클립은 이미지나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 매핑해서 원래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성을 사용해서 VQ겐이 생성하는 이미지와 입력으로 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점점 좁혀나가면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 입력으로부터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테크닉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아트에 이용하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서울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런 세계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책임감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어떤 기술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또 이제 그 희망을 위한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비평적인 태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고요. 뜻이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참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따뜻한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 아이는 서울 라이트라는 글자 안에 빛이라는 심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를 디자인 시작할 때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빛이라는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주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 라이트 사이에 L이라는 알파벳이 연결이 되는데 그 알파벳을 어떤 서울과 빛의 연결 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그 로고 안에서 빛이라는 심볼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서울 라이트 아이덴티티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서울이라는 공간과 빛이라는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엮을 것인가, 서울 안에 있는 빛을 어떤 식으로 로고에 녹여낼 것인가가 가장 주안점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글자와 빛 심볼을 좀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빛을 난색 계열의 좀 주목도가 높은 주황색을 고르게 되면서 빛이라는 심볼과 서울이란 글자를 좀 대조적인 푸른색과 주황색이라는 두 가지 컬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라이트 행사 로고가 지금까지 계속 서울과 라이트를 L로 연결하는 형태를 계속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도 L을 중앙으로 서울과 라이트가 연결되는 조형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거를 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택한 방법은 이게 그냥 서울 라이트를 연결한 상태로 단어로 묶어서 쓰다 보면 이게 좀 오타로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이게 오타가 아니라 L로 두 가지 단어를 연결했다, 이게 의도로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해결한 해결법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빛 심볼이 L을 연결하는 어떤 그래픽적인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옥이나 오타가 아니라 빛으로 서울과 라이트라는 두 가지 요소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어떤 디자인적인 의도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로고 그래픽 시스템을 기획을 할 때부터 이 프로젝션이 DDP 건물에 프로젝션 되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기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 자체가 수직수평의 정사각형 그리드 위에 그리드가 벌어지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의 빛 심볼이 드러나는 방식의 그래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DDP 건물 표면에도 이제 사각형 그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리드 위에 프로젝션을 쏘면서 DDP 자체 하나의 건물 전체가 어떤 빛 덩어리로 보일 수 있도록 루핑 영상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루핑 시놉시스를 기획을 할 때도 빛의 그리드 안에서 뭔가 도시 안에 빛이 반짝이는 그런 스토리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기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인 작품과는 좀 다르게 제 작품은 좀 무한 긍정 캐릭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좀 만들게 된 캐릭터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제가 사실 또 예전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재밌게 즐겁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제 해피하트는 그 무한 긍정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작품에는 그 많은 무수한 하트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작업을 할 때 웃는 하트를 그리면 저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하트, 웃는 하트를 보고선 같이 이렇게 웃으실 수 있고 긍정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또 많은 브랜드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 작품이 이렇게 상영되면서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참여하는 거를 사실 모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고선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저를 이제 모르시다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셔서 저를 팔로우해 주신 분들 되게 많이 계셨어요. 또 직접 그 순간에 그 SNS를 통해서 그 촬영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또 굉장히 또 뜻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추상적인 사진들과 간단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들을 보면서 각 챕터에 여러 개의 음악 샘플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메인 작가님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각 챕터의 분위기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옴니버스식으로 5개의 구성이라서 각 챕터들이 분명하게 서로 다른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5개의 챕터들은 어떻게든지 공통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를 아우를 만한 특별한 음악 재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뭘 할까 많은 고민을 한 후에 목소리를 음악 재료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나무의 꽃과 숲의 과일,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시계들이 흘러갑니다. 목소리는 악기들에 비해서 더욱 감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성이 잘 표현될 수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수집해서 뭐 앞에도 잘라보고 뒤에도 잘라보고 가운데도 잘라보고 그 자른 것들을 들어보면서 편집하고 합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 선율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5개 챕터들이 어색하지 않게 연결되는 것은 목소리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챕터의 오브제는 놀이기구인데, 영상을 보면 우주처럼 보이지만 저는 처음에 뇌 내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등장하는 놀이기구들은 뉴런들이고요. 이 뉴런들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면서 더 복잡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들은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장삼도라고 하는 음정과 단이도라고 하는 음정을 주 재료로 사용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장삼도는 이제 밝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쁜 상태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단이도는 이제 불편함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선율들을 복잡하게 전조를 시키면서 다양하게 음정 관계를 만들어내도록 했고요. 그 음정 관계들이 이 챕터의 주제인 감정들을 은유하는 것이고요. 음악에서는 이 방법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업할 때 음악적 구성을 위해서 가끔 이제 저만의 이야기를 숨겨놓는데요. 두 번째 챕터 피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손톱만한 외계인이 지구에 불시착을 했는데 처음으로 만난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너무 커서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살짝 움직였는데 신기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웅성거리기도 하고요. 와, 이게 뭐지? 살아있잖아. 막 이런 대화들이 음악에 표현됐으면 했었고요. 또 이제 막 크게 움직일 때는 놀라서 자기네들끼리 막 외계인 언어로 대화하는 그런 소리들, 놀라는 소리들,
그런 거를 연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꽃인데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 둘씩 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건데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빈 것과 채워진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음악적으로는 빈 거를 표현할 때 완전 사도라고 하는 음정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채워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육도 음정을 사용을 해서 주 멜로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멜로디가 여러 방법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구성되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메타버스의 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되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고 싶어서 가능한 밝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는 아주 느린 삼박자가 사용이 되는데 느린 삼박자는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음악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메타버스인 만큼 음악 구성도 대화 형식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멜로디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이 주제인데 태권도 같은 운동이 표현된 거라서 실제 운동할 때 나올 만한 역동적인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운동 에너지들이 이제 긴 선율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음악에서는 반대로 완전히 대비되는 짧은 목소리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경험에서는 이제 뭐든지 대비되는 게 나오면 구성적으로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다섯 번째가 이제 저는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제일 흥미로웠었는데요. 왜냐하면 AI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영상도 AI가 실제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세상을 배워나가는 AI한테 박재성 작가 본인의 음성으로 아기한테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AI가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내는 사물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AI는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발전된 문화들과 인간을 바탕으로 교육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재즈 음악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박재성 작가의 나레이션 그리고 그 나레이션에 대답하듯이 AI가 노래하는 듯한 그런 구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전통, 사람,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AI가 키워드이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화롭게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메시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지금보다 더 생활 속에서 기술과 공존을 하고 또한 서로 의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시도가 새로운 기술들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작품을 편하게 보셨다면 이미 받아들이실 준비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1년 DDP 서울라이트 행사에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을 진행했었고요. 저희 위직 스튜디오는 각 작가들의 작품과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 협업 형태를 달리했었습니다. 크게 나눠서는 기술적인 지원과 서포트, 또 때로는 작가들의 IP를 활용해서 CG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그들의 기획과 연출에 따른 이제 제작, 이렇게 크게 세 부를 나눌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메인 콘텐츠 자각몽 같은 경우는 박재성 교수님의 콜라보 영상을 저희가 220m 파사드 전면에 맞게 레이아웃 배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최적화된 화질로 렌더링을 해서 색 보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IP벅 같은 경우는 찰스장 작가의 해피아트, 다양한 종류의 해피아트 아이콘들을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이거를 DDP 전체에다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등장을 시키고 또 어떻게 사라지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IP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저희도 IP의 그 범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설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같이 협업을 했던 원밀리언의 대표 리아킴 님입니다. 이 작업은 리아킴 님의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그 안무에 따라서 CG를 작업하는 거였고요. 에피소드도 그와 관련된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만든 CG 영상에다가 저희가 작곡한 음악을 붙였었는데, 사실 저희의 귀에는 이 영상과 음악이 매우 절묘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인 그 안무 전문가였던 리아킴 님이 듣기에는 이 영상과 음악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딱 맞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봤었는데, 그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캐치를 했었고,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짚어냈던 거에 감탄하면서 수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사실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일단은 이 DDP라는 건축물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DDP는 저희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여기에 프로젝션 매핑을 했을 때 저희가 만든 영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올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제작을 해보고 투사를 해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멋있던 곳들은 다 챌린지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최초엔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다음에는 극복해야 될 도전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던 저희 영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션 매핑을 도와주신 하드웨어 업체나, 그리고 각 공간에 맞게 사운드를 설계해 주신 사운드 업체, 그리고 디자인 재단 분들까지도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망의 대상이 도전의 대상이 됐고, 맨 마지막 이 모든 난관을 거쳐서 관객들을 모아놓고 이 영상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을 때, 그때 관객들의 그 표정과 그리고 많은 피드백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애정의 대상,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라이트 행사는 벌써 19년, 20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총 3번, 중간에 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4번 정도 지냈던 행사고요. 아마 디자인 재단 측에서도 그래서 이번 21년 서울라이트 행사는 조금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구성을 생각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디벨롭해서 이걸 최대한 풍성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은 체험의 단계적 체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메인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그 미래로라는 다리 밑에 빛 조형물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메인 컨텐츠 이후에 우측 파사드에 이제 상설 컨텐츠가 있는데요. 메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관람형 컨텐츠입니다. 체험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이 영상을, 거대한 영상을 관람하는 그런 형태고, 2번째 빛 조형물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운 인터랙션으로 반응하는 조형 컨텐츠예요. 그래서 관람에서 약간의 인터랙션이 있는 컨텐츠, 그리고 맨 마지막 상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체험자가 직접 영상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체험자가 영상과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게 되는, 즉 체험자가 컨텐츠 안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관람, 그리고 약한 인터랙션, 맨 마지막에는 컨텐츠 일부가 되는 이런 체험을 기획했다는 게 기존 행사와는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풍성함입니다. 예년 행사가 빈약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년 행사에 비해서 영상의 개수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늘어난 영상의 그 길이 자체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메인 컨텐츠의 앞부분을, 그 프리쇼 같은 개념이 2분짜리 영상이었다면 21년 서울라이트의 크리스마스 컨텐츠는 총 10분 정도 길이를 갖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컨텐츠만 독자적으로 상영하는 그 별도의 아예 독립된 컨텐츠가 됐었고요. 이외에 이제 뭐 서울시를 대표하는 어떤 문구라든가 아니면은 시장님의 캘리그라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추가하면서 영상의 개수와 그리고 체험의 그 뎁스가 좀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9월 달에 이 서울라이트 비딩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메시지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도
동시성이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던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텐츠에서는 이제 전체 미디어 파사드에서 생명을 주제로 하는 이제 파사드 매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설 전시에서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그 박수에 리액션을 하는 살아 숨쉬는 듯한 이제 빛의 조형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했고요. 지금 관람한 여러분들의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희망이라던가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거기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업계에서는 뭐 지난 2년간 이런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뭐 프로젝트가 축소가 된다던가 취소가 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 컨텐츠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력 측면에서 조금씩의 많은 변경들이 좀 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월 17일 개막일을 앞두고 2주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3월 달로 연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제 개막식과 개막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소하는 실제 상황들도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개막 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울 시민들이 이 DDP라는 공간에 모여서 플래시몹의 형태로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이제 다 같이 이 새로운 축제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서울라이트 이 상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DDP에서 이 서울라이트를 총괄하고 계시는 박진배 본부장님께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DDP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세상의 유일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가 저희에게 주신 방향성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되게 많은 고민과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첫 번째로 이런 국제적인 정세가 나라는 개인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의 핵심 부품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물류 파업이 생겨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통관 절차들이 되게 까다로워지면서 실제로 저희가 세팅을 하기 일주일 전까지 핵심 부품들을 저희가 수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저희가 조립을 하는 과정 안에서 최종 완성된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기간들이 조금 더 축소가 되는 바람에 어찌 보면 저희가 12월 17일 개막일 날 100% 이제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여드리지를 못했던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라이트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수정 보완들이 조금 있었고, 근데 하지만 이 빛의 정원이라는 상설 전시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간 다시 한번 리뉴얼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월 8일부터는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100%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공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준공까지 이러한 업무들을 하나씩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프로젝터 담당 매니저입니다. 입체음향이라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입체음향보다는 많은 관람객들이 더 넓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끔 하다 보니 디자인 거리와 그리고 또 어울린 광장 그리고 슬로프 이쪽 면으로 이제 더 이제 스피커를 보강하면서 그런 구간을 이제 모든 곳을 음향을 채워준다 보니까 입체음향이 빠지면서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렸는데 보통 길게 걸리면 5시간, 6시간 걸렸던 그런 작업들이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네트워크를 많이 이제 손을 봤더니 저희가 한두 시간 만에 이런 컨텐츠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컨텐츠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진행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DDP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 보통 매핑이라고 하면 보통 평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각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에서 매핑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공국면이 많이 들어가고 또 원근감이 있는 이런 건물에 매핑을 하기 때문에 좀 포커스라든지 뭐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화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DDP 건물이 너무 넓다 보니 저희가 밖에서 세팅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야외에서 세팅할 때 너무 추웠던 게 가장 힘들었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세팅함으로써 이게 세팅이 잘 됐구나 할 때 보람을 느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추운 날 장비들이 잘 안 켜지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저희가 난로를 준비해 가지고 난로를 갖다가 프로젝터 장비 앞에 놔둬서 장비를 데핀 다음에 미리 이제 행사 전에 미리 켜고 그걸 켰을 때는 이제 장비가 이제 열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열이 많이 받았을 때는 또 컨테이너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빼고, 그러면 또 열었을 때는 또 이 겨울이다 보니 또 추워지기 때문에 다시 또 문을 닫아서 데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비 관리를 하느라고 좀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